사돈 앞에서 쫓겨났어요. 며느리가 그랬죠. 나가세요. 그런데 그날 밤 할머니는 한 장의 서류를 찾았습니다. 가족이 숨기려 했던 진실, 집도 돈도 아닌 아무도 몰랐던 땅 한 필지. 이제 나를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화입니다. 올해 71가 됐죠. 인천 연안부두 근처에서 30년 동안 분식집을 했어요. 아침 5시에 국물 끓이고 밤 11시까지 손님 받던 날들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가게 주방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고요. 3년 전 일입니다. 장례 끝나고 한 달 만에 가게 정리했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 자꾸만 남편이 뒤에서 여보, 면 좀 더 삶아 하고 부를 것 같아서요. 지금은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엔 저희 사돈 어른들도 함께 명절 보내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오시면 좋겠어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아니, 밝게 들리도록 애쓰는 것 같았죠. 그래도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사돈과 함께라니. 그렇게 큰 자리에 저를 부른다는 건 그래도 며느리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 내가 뭐 좀 해갈까?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오시기만 하세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건 제 성격이 아니거든요. 추석 전날 새벽부터 부엌에 섰어요. 녹두전, 동그랑땡, 육전을 차례로 부치고 갈비는 하루 전부터 재워뒀던 걸 꺼냈습니다. 30년 장사로 단련된 손이라 칼질도 빠르고 간도 정확하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커다란 스테인리스 차남 4개에 음식을 담았어요. 무거웠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며느리가 그냥 오시라고 했지만 제 음식 맛은 알아주거든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엄마 전이 제일 맛있다고 했던 게 기억났어요. 추석 당일 아침 택시를 타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일산 신도시 아파트 32평. 대출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얘기를 아들한테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도 저보단 훨씬 나은 집이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었어요. 화장이 평소보다 진했고 옷도 새로 산 것 같았습니다. 응, 이거 좀 무거운데. 아, 네. 들어오세요. 며느리는 제 찬압을 받아들더니 곧장 주방 쪽으로 사라졌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는데 이미 소파에 2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사돈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인 되시는 분은 60대 중반쯤 돼 보였고 장모님은 염색을 깔끔하게 하신 분이었죠. 2분 다 옷차림이 단정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장인 되시는 분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니. 며느리가 거실 끝쪽 작은 의자를 가리켰어요. 소파는 이미 사돈 2분이 차지하고 있었고 아들은 그 옆 1인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자리는 식탁 옆 보조의자였죠. 응, 그래. 앉으면서 주방 쪽을 슬쩍 봤어요. 제가 가져온 찬압은 냉장고 옆 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이미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갈비찜, 잡채, 전. 그런데 제 음식은 하나도 안 보였어요. 기훈아, 사진 찍자. 장모님이 말했습니다. 아, 네. 찍죠. 아들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돈 2분이 소파 가운데로 모이고 며느리가 그 옆에 섰습니다. 아들은 반대편에 섰고요. 어머니도 오세요. 며느리가 저를 불렀어요. 그런데 자리가 없었습니다. 4명이 이미 소파를 다 채우고 있었거든요. 아, 괜찮아. 너희끼리 찍어. 에이, 어머니도 같이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지만
진심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형식적인 말이었죠. 결국 저는 소파 끝에 반쯤 걸터 앉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제 모습은 반만 나왔을 거예요. 자, 김치 하나, 둘, 셋. 찰칵. 좋아요, 한 장 더요. 찰칵. 사진을 몇 장 찍고 나서 본격적으로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저는 또 끝자리였어요. 사돈 두 분이 상석에 나란히 앉고 아들과 며느리가 그 옆에 앉았습니다. 이야, 음식 정말 많네요. 장인 되시는 분이 말했어요. 저희 엄마가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셨어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모님 쪽을 보며 웃었죠. 지연이가 효녀네. 우리 사위도 복 받았어. 장모님이 아들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아들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지켜봤어요. 대화는 계속 사돈과 며느리 그리고 아들 사이에서만 오갔습니다. 저한테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어머니, 드세요. 며느리가 제 앞에 접시를 하나 놓았습니다. 잡채 조금, 전 2개. 그게 전부였어요. 응, 고마워. 젓가락을 들었는데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분이 이상했어요. 뭔가 제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요즘 부동산 시세 어때요? 장인 되시는 분이 아들한테 물었어요. 글쎄요, 저희 쪽은 좀 떨어졌는데요. 그럼 지금이 기회 아니야? 하나 더 사두는 거. 자금이 없어서요.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게. 젊을 때 모아둬야 하는데. 장모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면서 슬쩍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딸이 고생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돈 두 분은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고 아들은 그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저는 또 끝자리 의자에 앉아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죠. 내가 예민한 건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안 나왔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장모님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지연아, 이리 와봐. 며느리가 소파 쪽으로 갔어요. 세 사람이 뭔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렸지만 가끔 어머니 빌라 요양원 같은 단어가 들렸어요. 그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 집을 넘기라네요? 오후 3시쯤 됐을 때 며느리가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니, 차 드세요. 녹차였어요. 찻잔도 예쁜 걸로 골라서 가져왔더군요. 그런데 왠지 불안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를 내온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응, 고맙다. 찻잔을 받아들었어요. 따뜻했습니다. 한 모금 마시는데 며느리가 제 앞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사돈 두 분도 소파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뭔가 준비된 자리 같았어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동시에 단호한 느낌이었죠. 그래, 뭔데? 어머니 빌라요. 그거 미리 기훈 씨 명의로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티 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다 이렇게 해요. 미리 정리 안 해두면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 복잡해지거든요. 며느리 말투는 차분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세금? 네. 상속세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니까 미리 정리하시는 게 나아요. 제가 죽을 때를 대비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아직 건강한데 말이죠. 그래도 그건 내 집인데.
말끝을 흐렸어요. 내 집이라는 단어가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합니다. 이번엔 장인 되시는 분이 끼어들었어요.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죠. 어차피 아드님한테 가실 재산 아니에요? 그럼 미리 정리해두는 게 서로 편해요. 세금도 아끼고. 저희 집도 작년에 다 정리했어요. 장모님도 거들었습니다. 두 분이 마치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말을 주고받았어요. 요새는 자녀 명의로 안 해두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아요. 제 친구네도 그래서 몇천 토막 냈다고 하더라고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세금, 상속, 정리, 이 단어들이 빙빙 돌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빌라는 시세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1억 조금 넘는 정도예요. 상속세가 나올 만큼 큰 돈도 아니죠. 근데 우리 빌라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어머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며느리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에 약간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지금 정리 안 해두면 나중에 진짜 복잡해져요. 저희도 대출 있고 애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여유 있을 때 미리미리 해두는 게 현명한 거예요. 대출, 학원비, 그 단어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그동안 아들 집에 보탠 돈이 꽤 됐어요. 전세금 2천만 원, 손주 학원비 매달 50만 원씩 1년, 명절 때마다 용돈 100만 원씩, 계산해 보니 5천만 원은 넘게 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느리는 제 집까지 달라는 거였어요. 기훈이는 뭐래?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소파 끝에 앉아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고개도 안 들었습니다. 기훈아. 제가 다시 불렀어요. 그제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엄마, 그게. 지연이 말도 일리가 있어. 일리? 응. 요즘 세금 문제도 있고 엄마 연세도 있으시니까. 아들도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며느리한테 끌려가고 있었어요. 제 눈을 똑바로 못 보면서 말하는 걸 보니 확실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나는 어떡하고? 어머니는 계속 거기 사시면 되죠. 명의만 옮기는 거예요. 며느리가 씩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차가웠어요. 명의만? 네. 어머니 생활은 전혀 안 바뀌어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기훈 씨 명의로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명의가 바뀌면 그 집은 이제 제 집이 아니잖아요.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는 뜻이었죠. 나 좀 생각할 시간을 줘. 어머니, 이거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어차피 기훈 씨한테 갈 거잖아요. 며느리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도 내 집인데. 어머니, 지금 제 말 안 들으시려고요? 며느리가 팔짱을 꼈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연아, 너무 그러지 마.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오빠, 지금 이게 우리 가족 미래를 위한 일이에요. 어머니도 이해하셔야죠. 며느리가 아들을 쏘아봤습니다. 아들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이 받침에 부딪혀 소리가 났어요.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지만 겉으로는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핏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답이 안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들 학원비까지 됐죠. 그런데 지금 며느리는 제 집까지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왜 싫다는 말을 못하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런데 말이 안 나왔습니다. 가족 앞에서 무너지는 게 두려웠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거실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돈 두 분이 일어나서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우리 먼저 갈게요. 장모님이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쪽을 힐끗 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며느리가 현관까지 배웅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생각 좀 해보세요.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왜 그렇게 급하니? 급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요즘 누가 이런 거 미루고 살아요? 며느리 목소리에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나도 생각 좀 해봐야지. 생각할 게 뭐 있어요? 어차피 기운 씻거 될 건데. 그래도 어머니, 며느리가 소리를 높였어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죠. 죄송해요. 제가 좀 흥분했네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요. 대출 이자만 해도 매달 100만 원 넘게 나가고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까지. 어머니 집이라도 정리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도움.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제 집이 그들한테는 도움이 될 자산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내가 나중에 어디서 살아? 어머니, 그러니까 명의만 옮기는 거예요. 계속 거기 사시면 되잖아요. 명의가 바뀌면 내 집이 아니잖니. 그게 중요해요? 가족인데. 가족. 그 단어 앞에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 좀 집에 가볼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벌써요? 저녁은요? 며느리가 물었지만 진심으로 붙잡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괜찮아. 나 집에서 먹을게. 그럼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어머니 생각 좀 해보세요. 진짜 우리 가족 미래를 위한 일이에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뭐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히는 안 들렸지만 분위기는 알 수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늙었더군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을 정도로.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에 섰어요. 택시 타고 왔지만 돌아갈 땐 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택시비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냥 천천히 가고 싶었거든요. 버스가 왔고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었어요. 사돈 두 분의 차가운 눈빛, 며느리의 강요, 아들의 회피, 그리고 요양원이라는 단어. 식사 중에 잠깐 들렸던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가 넘어 있었어요. 빌라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텅 빈 집이었습니다. 불도 안 켜져 있었죠. 신발을 벗고 거실 불을 켰습니다. 제가 아침에 정리해둔 집이 그대로였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집.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집이 정말 제 집인지 확신이 안 섰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들한테서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말 너무 놀라셨죠? 근데 지연이 말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편이 진짜 어려워요. 메시지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직감했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건 명예 변경만이 아니라는 걸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어요. 머릿속에선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 사돈의 압박, 아들의 회피, 그리고 요양원이라는 그 한마디. 그날 이후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하루에 두세 번씩 왔어요. 처음엔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똑같았죠. 어머니 생각 좀 해보셨어요? 아직? 언제까지 미루실 거예요? 저희도 계획이 있거든요. 계획.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 집을 가지고 무슨 계획을 세운다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안 떨어졌어요. 나흘째 되는 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었어요. 엄마, 나야. 응, 기훈아. 엄마, 지연이가 너무 속상해해. 왜 그렇게 안 들어주시는 거야? 아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고민 중이야. 중요한 일이잖니.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어차피 나한테 줄 거면서. 그래도 엄마, 나 지금 회사에서 전화하는 거야. 나중에 얘기하자. 뚝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꾸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식사하시죠. 얘기 좀 해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더 꼬일 것 같았거든요. 알았다.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저녁 6시 아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어요. 기운이 없었거든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었어요. 평소보다 화장이 옅었고 표정도 무거웠습니다. 응.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어요. 아들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식탁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간단한 저녁이었죠. 앉으세요. 며느리가 의자를 가리켰어요. 저는 말없이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만에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결정하셨어요? 아직?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며느리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연아, 천천히. 아들이 말렸지만 며느리는 듣지 않았어요. 천천히요? 벌써 일주일 넘게 기다렸어요. 도대체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내 집인데 고민 좀 할 수도 있잖니. 제가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며느리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71세요.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실 나이예요. 나 아직 건강해. 지금은 그래도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게 무슨... 어머니, 나이 드시면 요양원 가셔야죠. 그 전에 집은 정리하셔야 하고요. 요양원. 그 단어가 칼처럼 꽂혔습니다. 뭐라고? 제 말 이상해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부모님 연세 드시면 시설 보내고 재산은 미리 정리하고. 며느리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마치 당연한 걸 얘기하는 것처럼요. 나 요양원 갈 생각 없어. 어머니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니를 언제까지 모실 수는 없잖아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진명에 넘기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좋은 시설 찾아드릴게요. 지연아. 아들이 며느리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죠. 왜요? 제가 뭘 잘못 말했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쏘아봤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요양원이라니. 오빠는 매일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대출 이자에 애들 학원비에 거기다 어머니 용돈까지.
저 이제 못 버티겠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연아, 진정해. 진정은 무슨, 오빠는 맨날 회피만 하잖아요.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게, 저 혼자 나쁜 사람 되는 거 지겹다고요. 며느리가 식탁을 손으로 탁 쳤어요. 그 소리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잘못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현실을 모르세요. 현실? 네.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아세요? 부모 모시는 거 옛날처럼 안 돼요. 다들 각자 살아요. 그럼 나보고 혼자 살다가 요양원 가라는 거야? 어머니, 요양원이 나쁜 데예요? 요즘 시설 좋아요. 거기서 또래들이랑 지내시는 게 훨씬 나아요. 며느리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싶어. 그 집이 어머니 거예요? 이제 기훈 씨 명의로 넘기시면 저희 거예요. 아직 안 넘겼잖아. 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소리 지르세요? 며느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내 집인데 왜 내가 쫓겨나야 해? 쫓겨나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라니까요. 정리나 쫓겨나나 똑같잖아. 엄마, 아들이 저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저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 왜 사돈 앞에서도 아니고 지연이한테 그래? 뭐? 지연이가 우리 가족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여? 아들이 저를 탓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저를요. 기훈아, 엄마, 솔직히 엄마가 좀 이해해 주셔야지. 우리도 힘들어. 아들 눈빛이 피곤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피곤함이 저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너한테 지민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뭐야? 내가 집 안 넘겨주면 나 요양원 보낸다는 거잖아. 어머니,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사실이잖아. 너희가 원하는 건 내 집이고 나는 방해물이고. 어머니,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이제 못하겠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세세요? 내 집을 지키는 게 고집이야? 어차피 기훈 씨 갈 집이면 미리 주시는 게 효도 아니에요? 효도. 그 단어 앞에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저 친정 갈게요. 오빠, 어머니 잘 모셔드려요.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아. 아들이 급히 며느리를 따라갔어요. 지연아,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얘기는 무슨. 저 지쳤어요.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들은 현관 앞에 서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기훈아, 엄마, 왜 그러셨어요? 아들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지연이 기분 나쁘게 하셨잖아요. 나는 내 집 지키고 싶다는 말밖에 안 했어. 그게 지연이한테는 상처예요. 그럼 나한테 요양원 가라는 건 상처가 아니니? 아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엄마, 나 이제 가볼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지만 걸었어요. 엄마, 좀 더 계세요. 괜찮아. 나 집에 갈게.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아들이 뒤에서 말했어요. 엄마, 그럼 나가세요. 뭐? 뒤를 돌아봤어요. 아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가세요. 지금.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기훈아, 엄마가 지연이 기분 상하게 했잖아요.
나가세요. 아들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신발을 신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신기지 못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보였어요. 뒤돌아봤을 때 아들은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기훈아.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혼자 서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때 손에 뭔가 쥐어진 게 느껴졌어요.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티스푼이었어요. 식탁에서 차 마실 때 쓰던 거였죠. 무의식 중에 쥐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울지 않으려고 참았지만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1층에 내려와 아파트 단지를 나섰어요.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손 안에 티스푼을 봤어요. 이것밖에 남지 않았네.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뒤를 돌아봤어요. 아들 집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버스가 왔고 올라탔어요.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었어요. 요양원, 명예 이전, 나가라는 말, 그리고 아들의 차가운 눈빛.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불을 켰습니다. 거실이 환해졌지만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손 안에 티스푼을 봤어요. 이게 뭐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창밖은 어두웠어요. 달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받으면 또 상처받을 것 같았거든요. 벨이 끊겼다가 다시 울렸어요. 또 아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문자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요. 그게 전부였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 쪽으로 걷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어요. 집에 가면 뭐하지? 텅 빈 집에서 또 혼자 울 것 같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거리엔 아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보였고 그 옆으로 찜질방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서 하룻밤 자고 가자.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찜질방 입구에 들어서니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카운터에서 입장료를 내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대형 찜질방이었어요. 주말이라 사람이 많았습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눈에 띄었어요. 아빠가 아이를 안고 있고 엄마가 그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함께 온 가족도 보였죠. 저는 구석 자리를 찾아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가족끼리 둘러앉아 과자를 먹으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잠이 안 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부재중 전화가 13통이었습니다. 전부 아들이었죠. 문자도 와 있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엄마, 연락 좀 해요. 엄마, 걱정돼요. 걱정? 그 단어를 보고 코웃음이 났습니다. 진짜 걱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며느리 눈치 보느라 그러는 걸까요?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뭔가 차가운 게 손에 잡혔어요. 티스푼이었어요. 꺼내서 봤습니다. 작고 하찮은 물건이었죠. 그런데 이게 오늘 제가 아들 집에서 가져온 전부였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초라해졌나? 눈물이 또 났어요. 닦아냈습니다. 옆자리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천장을 봤어요. 내가 짐이면 난 내 짐을 내가 싸서 떠나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떠나죠? 제 집도 이제 안전하지 않았어요. 언제 며느리가 또 명예 넘기라고 할지 모르니까요. 새벽 2시쯤 됐을 때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 누웠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잠이 안 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 요양원 가셔야죠. 아들의 원망 섞인 눈빛, 나가세요. 지금 가슴이 조여왔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이 안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아침 5시에 일어나 국물 끓이고 밤늦게까지 손님 받았어요. 남편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도 장례 끝내고 한 달 만에 다시 가게 열었죠.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들 학원비까지 댔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느리는 제 집까지 달라고 했어요. 그것도 요양원 가라는 말과 함께요. 내가 그렇게 쓸모없나? 눈물이 흘렀어요. 닦아냈습니다. 새벽 3시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거울을 봤어요. 늙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가는 퉁퉁 부어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이게 나야? 손으로 얼굴을 만졌어요. 주름이 많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자리로 돌아와 다시 누웠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었어요. 아들이었습니다. 문자도 계속 와 있었어요. 엄마, 제발 연락해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엄마, 집에 안 계세요? 집. 그 단어를 보니 문득 뭔가 떠올랐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에 쥐어준 갈색 봉투가 생각났습니다. 여보, 이거 절대 버리지 마. 나중에 필요할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저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중요한 서류겠거니 했죠. 그 봉투를 어디 뒀더라? 생각을 더듬었어요. 옷장 제일 윗칸. 아니, 서랍장 아래. 아니었습니다. 침대 밑이었어요. 침대 밑 빨간 보따리 안에 넣어뒀던 게 맞았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지? 궁금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뒤로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거든요. 슬퍼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내일 아침에 집에 가서 확인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새벽 4시쯤 잠이 들었어요. 얕은 잠이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주방에서 면을 삶고 있었어요. 여보, 손님 국물 좀 더 끓여.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응, 알았어. 제가 대답했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갈색 봉투를 내밀었어요. 여보, 이거 잊지 마. 꼭 필요할 거야. 무슨 서류인데?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남편이 씩 웃었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는 새벽 6시였어요. 찜질방 안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자고 있었죠. 저는 일어나 씻었어요.
거울을 보니 눈과 부기가 좀 빠져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찜질방을 나섰어요. 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하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우유 하나를 샀어요. 마시면서 걸었습니다. 집까지는 10분 정도 걸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집은 어제 나갔을 때 그대로였어요. 신발을 벗고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 밑을 봤어요. 빨간 보따리가 보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보따리를 꺼냈어요. 먼지가 좀 쌓여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풀었어요. 안에 갈색 봉투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꺼내서 천천히 열었습니다. 서류가 몇 장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세히 봤어요. 영종도 인근 항만배우단지 예정지. 그곳에 남편 명의로 된 작은 토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중얼거렸어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맞아요. 남편이 20년 전쯤 나중을 위해서라며 산 땅이었어요. 그때 저는 그런 데에 돈 쓰지 말고 가게 재료나 사라고 잔소리했었죠. 남편은 여보, 이거 나중에 값어치 있을 거야 라고 했었습니다. 그 땅을 잊고 있었어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시세 조회라는 종이였어요. 누군가 손으로 쓴 메모도 붙어 있었습니다. 현재 시세 평당 500만 원 예상. 개발 확정 시 1000만 원 상회 가능.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개발 예정 공고문이었어요. 영종도 항만배우단지 조성 계획. 올해 말 확정 예정.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서류를 다시 봤어요. 남편 명의로 된 토지, 시세, 개발 계획.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이 이걸 남겨뒀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서류를 쭉 펼쳐놨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읽었어요. 며느리가 원하는 건 제 빌라였죠. 1억짜리 작은 집이요. 하지만 며느리는 이 땅에 대해선 몰랐어요. 아들도 몰랐을 겁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 계셨어요? 연락도 안 받고. 아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집에 있어. 엄마, 어젯밤에 집에 없으셨잖아요. 어디 가신 거예요? 찜질방에서 잤어. 찜질방? 왜요? 그냥.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어제 일은. 미안해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응, 알았어. 엄마, 저희 집에 오세요. 지연이도 진정했어요. 아니야. 나 괜찮아. 엄마. 기훈아, 나 할 일 있어서. 나중에 전화할게.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류를 다시 봤어요. 손 안에 티스푼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아들 집에서 가져온 것이요. 이게 끝이 아니야. 중얼거렸어요.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의 무기력함은 사라졌어요. 이제 시작이야.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단단히 쥐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됐어요.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개발 예정 공고문, 남편 필체로 적힌 메모, 항만 확장 이야기 나면 꼭 등기부터 확인. 남편 글씨였어요. 삐뚤삐뚤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글씨를 쓰다듬었어요.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거 나중에 우리 노후야. 20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가게 마감하고 돌아오더니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었죠. 여보, 나 오늘 땅 샀어. 땅? 무슨 땅? 영종도 쪽. 항만 배우단지 예정지래. 친구가 귀띔해줬어. 그런데 돈 쓰지 말고 가게 재료나 사요. 저는 잔소리했었어요. 당장 내일 장사가 더 중요했거든요. 여보, 이거 나중에 값어치 있을 거야. 우리 늙었을 때 필요할 거라고. 남편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죠. 남편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날도, 장례를 치른 날도, 가게를 정리한 날도, 그 땅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중얼거렸어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가치가 있는 건지, 제 명의로 돼 있는 건지 확인이 필요했어요. 등기부등본은 오래된 거였습니다. 최신 정보를 알아야 했죠. 그때 문득 옆집 대학생이 떠올랐어요. 백준서, 22살, 법학과 학생이었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곤 했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예의 바른 청년이었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준서한테 전화번호를 받아둔 게 있었어요. 지난번에 택배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했을 때 주고받은 번호였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젊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 씨? 나 옆집 할머니예요. 아,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혹시 지금 시간 좀 있어요?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네, 괜찮아요. 지금 갈게요. 5분도 안 돼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준서가 서 있었어요. 청바지에 후드티 차림이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안으로 들어와요. 준서가 들어왔어요. 거실을 둘러보더니 식탁 위 서류를 봤습니다. 이거 도와줄 수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뭔데요? 등기 열람이요. 이 땅이 진짜 내 명의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준서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면 돼요. 노트북 있으세요? 응, 저기 있어. 거실 구석에 놔둔 노트북을 가리켰습니다. 아들이 몇 년 전에 사준 건데 잘 쓰지 않았어요. 준서가 노트북을 켜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 토지 주소 알려주세요. 서류를 보고 주소를 읽어줬어요. 준서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뭔가 뜨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검색 중이에요. 저는 옆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왔어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토지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란에 한정아. 제 이름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 명에 맞네요. 준서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만히 봤어요. 제 이름, 제 생년월일.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 내 거네. 중얼거렸어요. 면적도 꽤 되네요. 한 300평 정도. 준서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개발 예정지라고 적혀 있네요. 할머니, 이거 나중에 값어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항만 배우단지 개발 확정되면 땅값 오를 거예요. 준서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준서 씨. 정말 큰 도움 받았어요. 아니에요. 이 정도야 쉽죠. 준서가 노트북을 끄고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혹시 도움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럴게요. 고마워요. 준서를 배웅하고 문을 닫았어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방금 본 게 선명했어요.
소유자 한정화. 여보. 남편을 불렀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우리 노후야. 남편 목소리가 또 들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고마움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이걸 남겨줘서. 서류를 가슴에 안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이제 확인해야 해. 생각했습니다. 이 땅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 개발이 언제 되는지 정확히 알아봐야 했어요. 며느리가 원하는 건 제 빌라였죠. 하지만 며느리는 이 땅에 대해선 몰랐습니다. 아직은 말하지 말아야겠어. 결심했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의 슬픔은 사라졌어요. 이제 확인하고 준비해야 했습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침대 및 보따리 안에 넣어뒀어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시작이야.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다음 할 일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을 켰어요. 검색창에 영종도 항만 배우단지를 입력했습니다. 뉴스 기사들이 주르륵 떴어요. 첫 번째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영종도 항만 배우단지 확정. 내년 착공 예정. 날짜를 봤어요. 이틀 전 기사였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어요. 인천시는 영종도 인근 항만 배우단지를 확장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총 사업비 5천억 원 규모로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당 지역 토지 소유주들은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기사를 클릭했어요. 항만 배우단지 인근 토지 가격 급등. 평당 1천만 원 호가. 숨이 막혔습니다. 노트를 꺼내서 계산을 시작했어요. 300평? 평당 1천만 원. 0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30억?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이게 진짜야? 다시 계산했습니다. 똑같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도서관을 나와 걸었어요.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동네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멈춰 섰어요. 조만수 부동산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만수 씨는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일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가끔 인사를 나누곤 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만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50대 후반, 안경을 쓴 중년 남자였습니다. 아, 한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만수 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저를 옛날 분식집 주인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 땅, 지금 얼마쯤 될까요? 만수 씨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찬찬히 읽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거 영종도 쪽이네요? 네. 한 사장님,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한 20년 전에 남편이 샀어요. 만수 씨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화면을 봤어요.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만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한 사장님, 이거 큰 돈입니다. 얼마나요? 지금 시세로 적어도 25억에서 30억은 될 거예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30억이요? 네. 개발 확정됐으니까요. 보상금까지 합치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만수 씨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봤어요. 한 사장님,
이거 가족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절대 먼저 말하지 마세요. 만수 씨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왜요? 돈 앞에서 사람이 바뀝니다. 특히 가족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저도 이 일 20년 넘게 했는데 많이 봤어요. 재산 문제로 가족이 원수되는 거, 자식이 부모 고소하는 거, 형제가 연 끊는 거. 만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사장님, 이거 신중하게 처리하세요. 그리고 혹시 가족들이 이상하게 나오면 증거 남겨두시고요. 증거요? 네. 통화 녹음이라든지 문자라든지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만수 씨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사무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만수 씨 말을 곱씹었어요. 돈 앞에서 사람이 바뀐다.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사돈 두 분의 모습도요. 증거를 남겨야 해. 결심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설정을 찾아봤습니다. 통화 녹음 기능이 있었어요. 켰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응, 기훈아. 엄마, 요즘 뭐 하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냥 집에 있지.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어디 다니시거나 그런 거 없으세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엄마 건강 걱정돼서요. 건강 걱정? 며칠 전엔 요양원 가라던 사람이 이제 건강 걱정이라니요. 나 괜찮아. 걱정 말고. 엄마, 그나저나 빌라 명의 이전 거는 생각해 보셨어요? 역시 그거였어요. 아직 생각 중이야. 엄마,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금 문제도 있고. 알았어. 생각해 볼게. 엄마, 진짜 우리 가족 미래를 위한 거예요. 알죠?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봤어요. 녹음됨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어요. 이게 시작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이틀 뒤 며느리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목소리가 달달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응.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때요? 제가 요즘 바빠서 못 찾아뵙고. 괜찮아. 어머니, 그나저나 혹시 요즘 돈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돈.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괜찮아. 나 돈 있어. 그래도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니까 뭐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알았어. 어머니, 그리고 빌라 명의 거는요? 역시 그것이었어요. 생각 중이야. 어머니, 빨리 결정해 주셔야 해요. 저희도 계획이 있거든요. 계획. 또 그 단어였습니다. 알았어. 좀 더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녹음 파일을 저장했어요. 며칠 사이 아들과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내용은 비슷했어요. 요즘 뭐 하세요? 어디 다니세요? 건강은 어때요? 그리고 마지막엔 꼭 이 말이 나왔죠. 빌라 명의는 언제 넘기실 거예요? 저는 매번 녹음했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저장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사돈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어르신, 저예요. 장모님 목소리였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요즘 건강하시죠? 저희가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근데 왜요? 그냥 인사드리려고요. 사돈 아니에요? 사돈. 며칠 전 추석 때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사람이 이제 사돈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오실 건데요?
이번 주말 어떠세요? 제가 좀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아, 그러세요? 알겠어요. 그럼 연락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저장했습니다. 핸드폰 폴더를 봤어요. 녹음 파일이 10개가 넘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친절해졌을까? 생각했어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뭔가 눈치챈 거예요. 제가 뭔가 가지고 있다는 걸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이제 준비됐어.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건 제 빌라였죠. 그리고 아마 제 땅에 대해서도 알아챘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준비가 됐습니다. 증거가 있었어요. 녹음 파일들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판이 뒤집힐 거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 주 월요일 아들한테서 택배가 왔습니다. 열어보니 과일이었어요. 사과, 배, 샤인 머스켓까지 비싼 과일들이었죠.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건강 챙기세요. 마이너스 기운, 지연 드림. 화요일엔 한우가 왔어요. 등심 1kg이었습니다. 수요일엔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과일 받으셨어요? 응, 받았어.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목소리가 달달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어머니, 요즘 어디 다니시는 데 있으세요? 또 그 질문이었어요. 그냥 집에 있어. 혹시 병원이나 어디 상담 같은 데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걸 물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며느리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 괜찮아. 아무 데도 안 다녀. 그럼 다행이에요. 어머니, 혹시 뭐 특별한 일 있으시면 저희한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녹음 파일을 저장했어요. 이제 때가 됐구나.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기훈아, 나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이번 주말에 가족 식사하자. 내가 살게. 엄마가요? 아들 목소리가 놀란 것 같았어요. 응. 한정식집 예약해놨어. 사돈도 함께하면 좋겠다. 사돈도요? 응. 가족이잖아. 다 같이 모이자. 알겠어요, 엄마. 제가 지연이랑 사돈 어른들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래. 토요일 저녁 6시야. 위치는 나중에 보낼게. 전화를 끊고 다음 번호를 눌렀습니다. 박세진 변호사였어요. 만수 씨가 소개해준 분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한정화예요. 아, 한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가족 식사 자리가 있는데 동석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준비는 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한정식 집 앞에 먼저 도착했어요. 세진 변호사도 와 있었습니다. 한 선생님, 준비 다 됐어요? 네. 이게 증거 파일들이에요. USB를 건넸습니다. 녹음 파일들이 다 들어 있었어요. 잘 챙겨왔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세진 변호사가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약한 한정식 방이었습니다. 아들 가족과 사돈이 도착한 건 10분 뒤였어요. 엄마, 아들이 들어오더니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세진 변호사를 봤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박세진 변호사님이야. 오늘 함께 하기로 했어.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사돈 두 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호사요? 장인 되시는 분이 물었어요. 네.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어머니, 갑자기 이게 무슨... 며느리가 말을 꺼냈습니다. 기다려. 내가 할 말이 있어. 제가 며느리 말을 끊었어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열어봐. 아들이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현금 다발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갑자기 왜? 이게 너희가 말한 내 몫이야. 아들이 멍하니 저를 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생 쏟은 감. 이게 내 판단이야.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앉아. 제 목소리가 낮았어요. 며느리가 다시 앉았습니다. 지난 추석 때 너희가 뭐라고 했지? 내 빌라명에 넘기라고 했잖아. 요양원 가라고도 했고. 어머니, 그건... 가만히 있어. 내가 아직 다 안 했어. 며느리 입이 닫혔습니다. 그 뒤로도 전화 몇 번이나 했지? 요즘 뭐 하세요? 어디 다니세요? 물어보면서 왜 그랬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숨기는지 확인하려고 그랬지? 맞지? 장모님이 입을 열었어요. 사돈 어르신,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건강 걱정돼서. 건강 걱정? 제가 장모님을 봤습니다. 추석 때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분이 이제 건강 걱정이라고요? 장모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리고 장인어른께서는 요즘 다 미리 정리한다고 하셨죠. 그럼 장인어른께서는 사돈 재산 이미 다 넘기셨어요? 장인 되시는 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 안 하시네요. 왜요? 안 넘기셨죠? 침묵이 흘렀어요. 세진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법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한정아 선생님께서는 본인 재산을 생전에 어떻게 처분하시든 합법입니다. 자녀나 가족이 강요할 수 없어요. 저희가 언제 강요했어요? 며느리가 항변했습니다. 세진 변호사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요양원 가셔야죠. 빌라명에 넘기세요. 우리 형편이 어렵다. 이런 발언들이요. 이건 법적으로 협박성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한 선생님께서는 이미 본인 재산을 처분하셨습니다. 합법적으로요. 아들이 저를 봤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내 땅 팔았어. 영종도에 있던 거. 땅이요? 무슨 땅? 너희 아빠가 20년 전에 산 땅. 항만 배우단지 예정지였어. 며느리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얼마예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만 하나만 말해줄게. 그 돈으로 나는 내 노후를 준비했어. 너희 손 안 빌리고. 사돈 두 분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그리고 200만 원은 내가 너희한테 주는 마지막이야. 엄마, 나는 이제 너희한테 짐 안 될 거야. 요양원도 내 돈으로 갈 거고 내 생활도 내가 할 거야.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다만 하나만 기억해. 너희가 나한테 한 말들 다 녹음돼 있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도 있지만 안 그럴 거야. 왜냐하면 너희는 내 아들이고 며느리니까.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앞으로 내 재산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마. 알겠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안 해? 네. 알겠습니다.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진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오늘 자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선생님 의사를 모두 전달했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음식값은 계산했어. 천천히 먹고 가.
방을 나왔어요. 뒤에서 며느리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왔을 때 세진 변호사가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한 선생님.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앞으로 연락 오면 저한테 먼저 알려주세요. 그럴게요. 변호사와 헤어지고 혼자 걸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이제 내 인생이야.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땅 덕분에 저는 자유를 찾았어요. 이제 제 돈으로 제 방식으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미소가 지어졌어요. 고마워요, 여보. 진짜 우리 노후였네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뒤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빌라를 정리하고 지하철역 근처 작은 전세로 옮겼어요. 방 2개짜리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짐을 풀면서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남편과 함께 쓰던 그릇들, 아들 어릴 적 사진들, 분식집 간판 조각. 그 중에서 티스푼도 나왔습니다. 아들 집에서 무의식 중에 쥐고 나왔던 그 작은 금속이요. 손에 쥐고 봤어요. 그날 밤 이게 전부였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 티스푼은 이제 제가 얼마나 초라했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증거였습니다. 동시에 제가 다시 일어섰다는 증거이기도 했죠.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어뒀어요. 이사 일주일 뒤 동네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수영과 서예 수업이었어요. 어르신, 처음이세요? 강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네. 배워보고 싶어서요. 좋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수영장에 들어갔을 때 물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했었죠. 이렇게 제 시간을 쓰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서예 시간엔 붓을 잡았습니다. 먹물이 종이에 스며들었어요. 청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선생님이 써준 글씨를 따라 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한 획 한 획 정성껏 그었어요. 이제 내 시간이야.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분식집 할 때 쓰던 습관, 기록하는 습관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늘 할 일 복지관 수영 10시, 점심 후 산책, 저녁서의 연습, 매일 계획을 쓰고 지켜나갔어요.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아들이 서 있었어요. 엄마, 왜 왔어?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요. 아들 손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들어와. 아들이 들어와서 거실을 둘러봤어요. 엄마, 여기 괜찮네요. 깨끗하고. 응, 나는 만족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도 마주 앉았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응,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지연이 말에 휘둘려서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훈아, 네 엄마. 미안하단 말,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행동이요? 응, 말은 쉬워. 하지만 진짜 미안하면 행동으로 증명해야지. 어떻게요? 나한테 뭘 해달라는 게 아니야. 내 가족, 내 아내랑 아이들한테 제대로 하라는 거야. 엄마 눈치 보지 말고 내가 가장으로서 책임지라는 거지.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나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 전화만 해. 안부 묻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네, 엄마. 엄마. 나 바빠.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봤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남았을 때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는 버려질까봐 참지 않아.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공원에 나갔어요. 벤치에 앉아서 햇빛을 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가방에서 티스푼을 꺼냈습니다. 손에 굴렸어요. 그날 밤 이게 전부였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 작은 금속 덕분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작아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요. 옆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았어요. 날씨 참 좋죠?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정말 좋네요. 혼자 사세요? 네. 저도 혼자 살아요. 자식들 다 출가했죠. 할머니가 웃었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끔은요. 그래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내 시간이 생기니까 좋더라고요. 맞아요. 내 시간이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할머니와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어요. 먼저 갈게요. 네, 또 봬요. 집으로 걸어가면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 할 일 목록을 봤어요. 다 끝났더군요.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내일 할 일 아침 산책, 복지관 서예, 저녁 독서. 적고 나니 마음이 편안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티스푼을 다시 꺼냈습니다. 나를 지키는 증거.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서랍에 다시 넣어뒀습니다. 이제는 꺼낼 일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간직할 거예요. 제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기억하기 위해서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새로운 하루가 올 거예요. 이제 제 인생의 운전대는 제 손에 있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고마워요, 여보. 그리고 고마워, 나 자신. 중얼거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어요. 그렇게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가족은 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론 피가 독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참고 계신 건 아닌가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미안함보다 당당함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한정아 씨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